해질 무렵 저는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늘 그랬듯이 오늘도 혼자였죠. 남편이 떠난 지 5년,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끔 이렇게 붉게 물든 하늘을 보고 있으면 문득 외로움이 밀려오곤 했죠. 제 이름은 이신자예요. 올해 75살이 되었어요. 평생을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았죠.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키우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아들들은 이미 도시로 떠나 제 앞길을 개척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고 그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농사일도 혼자 하게 되었고 마을 노인의 활동도 하면서 바쁘게 지냈죠. 그래도 가끔은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현우가 저를 모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서 혼자 사는 게 걱정된다면서 자기네 집에서 편하게 살라고 했죠. 처음엔 망설였어요.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여기 오셔서 손주들이랑 같이 지내시면 좋잖아요. 현우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주들 얼굴을 보고 싶기도 했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죠.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서울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짐을 싸면서 옛날 사진들을 봤어요. 남편과 찍은 결혼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죠.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설렘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날 모두들 아쉬워하면서도 제 선택을 응원해 주셨어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들과 헤어지는 게 참 서운했죠.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릴 적 부모님과 보냈던 시간,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 아이들을 낳고 키웠던 시간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설레면서도 두려웠어요. 서울에 도착하자 현우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마중 나와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의 얼굴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특히 손주들이 반갑게 뛰어와 안길 때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할머니,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손주들의 순수한 말에 웃음이 났어요. 그래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낯선 도시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현우의 집은 아파트였어요. 제가 살던 시골 집과는 너무나 달랐죠. 깨끗하고 넓은 공간, 편리한 시설들.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며느리가 준비해둔 제 방에 들어섰을 때 문득 고향 집이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이제 이곳이 저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거예요. 첫날 밤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누웠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생 듣던 귀뚜라미 소리 대신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도 낯설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제 외롭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함께 했고 손주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배웅했죠. 낮에는 집안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모든 게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죠. 며느리는 친절했어요. 항상 제가 불편한 건 없는지 물어보고 필요한 걸 챙겨주려고 했죠. 하지만 가끔은 그런 배려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머님, 그냥 쉬세요. 라고 하는 게 좀 그랬죠. 현우는 바빴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왔죠. 주말에도 일이 있다며 나가는 날이 많았어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죠. 가끔은 내가 이 집에 와서 오히려 그들의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손주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행복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손주들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도와주는 일이 즐거웠죠. 손주들이 제잘되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면 제 얼굴에도 절로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불편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와 자주 부딪히게 됐죠. 제가 밥을 하려고 하면 며느리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했고 손주들 돌보려고 해도 쉬라며 저의 역할을 줄여갔어요. TV를 보려고 해도 소리가 크다고 눈치를 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 먹으려고 하면 냄새 난다고 못마땅해 했죠. 점점 이 집에서 제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고향에 있을 때는 몰랐던 외로움이 서서히 몰려오기 시작했죠.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고향 집이 그리워졌어요.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던 일, 이웃들과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며느리와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어요.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도 공부에 방해된다며 저지당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말투도 날카로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저는 손주들을 위해 고향에서 자주 해먹던 감자전을 부쳤어요. 손주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부엌에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기름 냄새가 너무 심해요. 환기도 안 시키고 무슨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건강에 안 좋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기름진 음식은 자제해 주세요. 그리고 요리하실 때는 꼭 창문을 열어두세요. 냄새 때문에 커튼이랑 소파에 냄새가 배면 빼기 힘들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동안은 저희 규칙을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식단 관리도 중요하고 집안 청결 유지도 신경 써야 해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챙기는데 어머님께서 중간중간 간식을 주시니까 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그저 손주들을 위해 정성껏 요리한 건데 꾸중을 들은 것 같아 가슴이 아팠죠. 그날 이후로 부엌에 들어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어느 날은 TV 본다고 또 어머님, 제발 TV 좀 작게 틀어주세요. 얼마나 크게 틀으신 거예요? 복도까지 들리잖아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어떻게 집중하겠어요?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크게 틀면 어떡해요? 이웃에게 민폐 아닌가요? 벽이 얇아서 옆집까지 다 들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TV 보실 때 이어폰 사용하시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용 안 하세요? 불편하시다고요? 그래도 좀 노력해 주셔야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아이들 방 바로 옆인데 이렇게 시끄러우면 어떻게 공부를 해요? 성적이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요즘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 공부에 방해되면 나중에 다 어머님 탓할 거예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TV 틀지 마세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게 돼요. 우리 모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어머님 때문에 생활 리듬이 다 깨져요. 저는 귀가 잘 안 들려서 소리를 조금 크게 틀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며느리는 못마땅해하며 소리를 줄이라고 했죠. 결국 저는 자막을 보며 낮은 소리로 TV를 보게 되었어요. 그마저도 며느리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봐야 했죠. 손주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그것조차 못마땅해 했어요. 어머님,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이에요. 너무 말 걸지 마세요. 아이들 학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요즘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요. 조금이라도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방해가 될까봐 조심스러워졌죠. 점점 집안에서 저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마치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식사 시간에도 대화에 끼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밥만 먹게 되더라고요.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차가워졌어요. 제가 무엇을 해도 눈치를 주는 것 같았죠. 손주들 옷을 정리하려고 해도 어머님, 그냥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고 집 안 청소를 하려고 해도 어머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라며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예전에는 당당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집안에서 조그맣게 움츠러들어 살게 되었죠.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도 며느리의 반응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고향에서의 삶이 그리워졌어요. 그때는 비록 혼자였지만 적어도 제 삶의 주인공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사는 듯한 느낌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어요. 손주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오셔서 좋아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저를 불편해하는 듯 했죠. 아마도 며느리의 태도를 보고 배운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우에게 의지하고 싶었지만 그도 바쁜 일상에 치여 저의 고민을 들어줄 여유가 없어 보였어요. 어머니, 불편한 점 없으세요? 물어보긴 했지만 그저 형식적인 질문 같아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어려웠죠. 날이 갈수록 저는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졌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지만 외롭고 손주들 곁에 있지만 그들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죠. 점점 제 존재 자체가 이 가정의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현우에게 이야기해 봤어요. 하지만 그저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자는 말뿐이었죠. 며느리 앞에선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들의 태도에 실망도 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현우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채로 집에 돌아오는데 집안일까지 신경 쓰기 힘들겠죠. 아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여러 번 시도했어요. 퇴근 후 피곤해 보이는 현우를 붙잡고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지만 며느리와의 갈등에 대해 털어놓았죠. 하지만 현우는 깊이 있게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 사람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며느리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현우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어요. 때로는 며느리의 편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중립을 지키려 하더라고요. 어머니, 집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내 아들인데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점점 우울해지고 외로워졌어요. 밤마다 고향 생각에 눈물을 흘리곤 했죠. 내가 이 집에 와서 오히려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어 왔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죠.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고향의 별들을 그리워했어요. 고향에서는 밤하늘이 쏟아질 듯 별이 빛났는데 여기서는 빌딩 숲에 가려 몇 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별들처럼 저의 행복도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웃음기 없는 표정, 축 처진 어깨를 보면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고향에서는 늘 활기차고 당당했는데 이제는 그림자처럼 살그머니 움직이는 제 모습이 서글펐어요.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온다며 집을 비웠을 때 일이 터졌어요. 제가 손주들 간식으로 튀김을 해줬는데 며느리가 돌아와서 보더니 대노하더라고요. 기름진 음식 먹이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어머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아이들한테 기름진 음식 주지 말라고요. 건강에 안 좋다고 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그저 손주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해준 건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손주들은 놀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손주들의 놀란 표정이 눈에 아른거렸어요. 평소에는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좋아하던 아이들인데 이제는 눈치를 보며 먹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손주들과의 관계마저 틀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현우와 며느리가 제 방문 앞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는 그저 좋은 뜻으로 하신 거야.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잖아. 당신은 몰라. 매일매일 이런 일들이 쌓이는 거야. 어머님을 모시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내가 이 집에 온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방 안에 혼자 앉아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았어요. 현우가 어렸을 때 아프다고 밤새 울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 저는 밤을 새워가며 현우를 돌봤어요. 그런 현우가 이제는 며느리 편에 서서 저를 외롭게 만드는 것 같아 서글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고향의 따뜻한 등불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이 넓은 도시 속에서 저는 그저 작은 점에 불과한 것 같았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저는 방에서 나가지 못했어요. 현우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나와서 식사하세요. 현우의 말에 마음이 조금은 풀렸지만 여전히 무거웠어요. 식탁에 앉았을 때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손주들도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데도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라니. 제 마음이 더 아팠어요. 식사 내내 침묵이 이어졌어요.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 평소에 있던 대화나 웃음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고 현우는 어색한 표정으로 이따금 저를 쳐다보았어요. 손주들은 평소와 달리 제잘거리지 않고 조용히 밥을 먹었죠. 이런 모습을 보니 제가 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제 삶이 점점 위축되어 가는 것 같았죠. 부엌에 들어갈 때도 발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움직였어요. 며느리가 오기 전에 서둘러 일을 마치고 나오려고 했죠.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싶었지만 그저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죠.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어요. 가족들과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죠. 제 존재 자체가 이 집에 방해가 되는 것만 같아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밤이 되면 고향 생각이 더 간절해졌어요. 옛날에는 밤이면 이웃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지금은 그저 혼자 방 안에 있을 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낯설기만 했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고향의 밤을 떠올렸어요. 달빛 아래 너른 마당에서 이웃들과 수다를 떨던 그 시간들이 그리웠죠. 지금은 높은 아파트 벽에 갇혀 그저 멀리 보이는 빌딩의 불빛만 바라볼 뿐이에요. 그 불빛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아 쓸쓸했어요. 어느 날 동네 공원에 나갔다가 우연히 같은 처지의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할머니도 아들 집에 와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 비슷해서 서로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 자식들 잘 되라고 그렇게 고생하며 키웠는데 이제는 우리가 짐이 되어버렸나 봐요. 할머니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혼자 참고 있던 마음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그 할머니와 함께 울면서 이야기를 나누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자식들을 키우며 겪었던 힘든 일들, 그들의 성공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느끼는 외로움과 서러움까지. 말을 할수록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동시에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생각에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손주들과 나누지 못하는 대화들, 아들과의 어색한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절 힘들게 했어요.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다시 그 숨막히는 일상이 시작될 거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며느리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지만 곧바로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죠. 인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 결국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또다시 고립된 섬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문득 결심이 섰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내가 이 집에 있음으로써 모두가 불편해한다면 차라리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밤새 뒤척이며 이 결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처음엔 두렵기도 했죠. 다시 혼자 살아갈 생각을 하니 막막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고향에서는 제가 저 자신으로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현우를 불러 이야기를 했어요. 현우야, 엄마 고향으로 돌아갈래. 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눈이 동그래지더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았죠.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불편하신 게 있으세요? 현우의 반응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놀랄 정도로 우리 사이가 멀어져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들을 조금씩 털어놓았어요. 며느리와의 갈등, 손주들과 나누지 못하는 대화들, 이 집에서 느끼는 소외감.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듣기만 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더 신경 쓰고 배려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하지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더 노력할게요. 현우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와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기도 힘들었어요. 아니야, 현우야. 엄마가 여기 있으면 너희 가정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엄마는 고향에 가서 살게. 거기가 엄마한테는 더 편할 것 같아. 그렇게 저는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짐을 싸면서 이곳에서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서랍을 정리하다 발견한 손주들의 그림, 현우가 선물해준 스카프, 며느리가 생일 때 사준 옷. 하나하나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죠. 좋은 기억도 있었지만 아쉬움과 후회가 더 크게 남았어요.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녀의 표정에서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겉으로는 만류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떠나는 걸 반기는 것 같았죠.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어쩌면 저희 둘 다 이런 상황에서 해방되는 걸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고치도록 할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무언가를 바꾸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손주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는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은 제가 떠나는 걸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막내 손주가 제 치마를 붙잡고 할머니, 가지 마세요. 말했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집에 가봐야 해. 하지만 자주 보러 올게. 너희들도 할머니 보러 놀러 와야 해. 아이들을 달래며 말했지만 제 마음도 무거웠어요. 이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떠나기 전날 밤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서울에 왔을 때의 기대감,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 그리고 점점 깊어져 간 갈등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이 유독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이제 곧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미워했던 이 도시가 새삼 그리워질 것 같았어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서울로 올 때의 설렘은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작은 희망이 있었어요.
고향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텃밭을 가꾸고 오랜만에 만날 이웃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소소한 일상을 그리며 조금은 설레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다시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도 이곳에서보다는 나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적어도 고향에서는 제가 저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이제 곧 떠나야 할 시간이었죠. 가방을 들고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현우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어머니, 정말 가셔야 해요? 현우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래,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제가 대답했죠.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어요. 손주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옷자락을 붙잡았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택시에 올라타면서 뒤돌아보니 가족들이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저도 손을 흔들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터미널에 도착해서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왔을 때의 설렘과 기대, 그리고 점점 쌓여갔던 실망과 서운함.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갈까? 옛 이웃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혼자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몇 시간의 여정 끝에 드디어 고향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게 그대로더라고요. 5년 전 떠날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 동네 사람들과 마주쳤어요. 다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아이고, 신자씨, 언제 왔어? 서울 생활은 어땠어? 아들 며느리랑 잘 지냈어. 이웃들의 질문 세례를 받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그들의 관심이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더라고요.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라 먼지가 가득했지만 그래도 이곳이 제 집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짐을 풀고 집안을 정리하면서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남편과 함께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마루,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당, 맛있는 음식을 해먹던 부엌. 모든 곳에 추억이 깃들어 있더라고요. 그 추억들을 떠올리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 문득 서울에 있는 가족들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내가 없으니 편해졌을까? 아니면 나를 그리워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고향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텃밭을 가꾸고 동네 노인의 활동도 하면서 바쁘게 지냈죠.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지만 점점 편안해졌어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가 겪은 일들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많은 할머니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조언도 얻었어요. 가끔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현우와 진우가 안부를 물었고 손주들과도 영상통화를 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멀리 있어도 가족은 가족이라는 걸 느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기서 저는 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서울에서는 누군가의 어머니, 할머니로만 존재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신자로 살 수 있었어요. 물론 가끔은 서울에서의 생활이 그립기도 해요. 손주들의 제잘거림, 현대적인 편의시설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바로 제 자신을 되찾은 거죠. 이제는 제 삶에 만족해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온 인생에 감사해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들, 며느리들, 손주들 모두 잘 살기를 바라면서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의 삶, 세대 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이름은 박신영입니다. 올해로 65살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제 인생이 이제는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그렇듯 텅 빈 집안이 저를 반겼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조용한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과 등교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득 제 아들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학교 가요. 아침 먹고 가야지. 어서 앉아. 그때는 정신없이 바빴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이제는 그런 소리도 그 분주함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큰 아들 현석이는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작은 아들 진석이는 미국에서 공부한다며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명절에나 모이는 가족, 그마저도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녀왔습니다. 아, 현석아. 오랜만이구나. 네. 회사 일이 바빠서요. 죄송합니다. 현석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의무감이 더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은 충동을 참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어색해진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우연히 현석이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 생각 많이 해봤어. 엄마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어떻게 나눌까?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임종하기만을 기다리는 자식들. 이것이 제가 그토록 사랑하며 키워온 아들들의 진심이었을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어놓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있어요? 고인이 된 남편에게 중얼거리듯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적막한 밤, 저는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앨범을 폈습니다. 첫 장, 남편과의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저와 남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여보, 우리 참 좋았었는데.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따스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현석이의 돌 사진이 나왔습니다. 빨간 한복을 입고 방실방실 웃고 있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그 작고 연약한 아이가 밤새 울어 하루 종일 안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현석아, 넌 정말 울보였어. 밤새 울어대서 엄마 아빠가 번갈아가며 안고 달래곤 했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만 같았던 그때로 3년 후 진석이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현석이가 아기 진석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들, 그때는 서로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든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앨범을 넘기다 보니 세월이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입학식, 운동회, 졸업식. 그 모든 순간을 남편과 제가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우리 모습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점점 우리의 미소가 사라져 갔습니다. 남편은 일에 파묻혀 살았고 저 역시 아이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은 자라 대학에 가고 직장을 갖고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남편마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남편의 장례식 사진을 보며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위해 산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차가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앨범을 덮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현석아, 진석아, 엄마가 다시 한번 해볼게. 우리 다시 가족이 되어보자.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임종하기만을 기다리는 자식들이라면 나는 그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저는 현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는 듯한 몇 번의 신호음 끝에 현석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현석아, 엄마랑 저녁 식사 좀 할 수 있겠니?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현석이의 목소리에서
거절의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잠깐 시간 내주면 안 될까?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가 좋으세요?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진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진석이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한국은 지금 몇 시예요? 진석아, 미안해.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근데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어. 네? 무슨 부탁이요? 한국에 좀 와줄 수 있겠니? 긴급하게 온 가족이 모여야 할 것 같아.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진석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글쎄, 전화로 하기는 좀 그런 얘기라.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알겠어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들을 속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석이는 피곤해 보였고 진석이는 시차 적응을 못한 듯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가 있어. 두 아들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실 난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단다.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현석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진석이는 놀란 듯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진석이도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치는 척했습니다. 사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미웠기 때문입니다. 미안해 얘들아. 너희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 현석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진단받으셨어요?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계신데. 진석이도 흥분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미국에도 암 치료로 유명한 병원들이 많아요. 제가 알아볼게요. 꼭 치료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들이 저를 걱정하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한 거짓말 때문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하지만 이미 여러 병원을 다녀봤어. 결과는 다 똑같더라. 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너희를 부른 이유는 따로 있어. 남은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동안 서로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현석이와 진석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슬픔? 후회? 아니면 단순히 유산에 대한 걱정? 저는 그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에 장기 휴가를 신청할게요. 현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학교에 연락해서 학업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해요.
진석이도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졌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이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가족을 위한 마지막 도전. 거짓말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현석이는 정말로 회사에 장기 휴가를 신청했고, 진석이는 미국에서의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귀국했습니다. 그들은 제 곁을 지키며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한 집에 모인 우리 가족은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고, 거실에서는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디 가고 싶으신 데 없으세요? 현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진석이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제주도에 다녀올까? 아들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제주도요? 그래, 너희 아버지랑 신혼여행 갔던 곳이야.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못 가봤거든. 현석이와 진석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제가 예약할게요. 다음 날 우리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너희 아버지가 말이야, 비행기 표를 잘못 예약해서 우리 신혼여행 첫날을 공항에서 보냈단다. 정말요? 아버지가요? 진석이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래, 늘 꼼꼼하던 아버지도 그런 실수를 하더라고.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저 웃으며 넘겼지. 젊고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그런 것쯤이야.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아들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우리는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성산 일출봉도 올라가고 우도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함덕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너희 아버지가 프로포즈했던 곳이란다. 석양이 지는 해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석이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없었어요. 진석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너무 무심했죠. 저는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잖니?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렇게 아들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석이는 매일 아침 조깅을 나가며 제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진석이는 저녁마다 요리를 하며 제게 요리법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현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저 사실 몇 년 전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레스토랑을 차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말씀드리지 못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꿈이 있었구나. 진석이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의대가 아니라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서로를 위한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서로의 진심을 외면해 왔다는 것을. 저 역시 아들들의 행복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성공에 집착했던 것은 아닐까요? 얘들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너희의 진심을 듣지 못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닌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엄마는 너희를 응원할게. 현석이와 진석이는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이 여정이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화해의 기회를 가져다 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거짓말의 진실을 밝혀야 할 텐데, 그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이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 불안해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말한 그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현석이는 정말로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고, 진석이는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와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현석이의 레스토랑 오픈 날, 우리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 때 현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보셨다면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예요. 저는 현석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서 널 보며 미소 짓고 계실 거야. 진석이도 형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형, 이제 정말 꿈을 이뤘네. 축하해. 그 순간 우리 가족이 하나로 뭉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우리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 저는 문득 이 행복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영화를 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화 속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장면에서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관계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자주 전화를 걸어왔고 주말마다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속 죄책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거실에 모인 현석이와 진석이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제게 향한 사랑과 걱정을 보며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에게 고백할 게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찻잔에서 차가 흘러넘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현석이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혹시 병세가 더 악화된 건가요? 진석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후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폭주기 관차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너희에게 거짓말을 했어. 6개월 전 그때 암 진단은 거짓이었단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현석이와 진석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현석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진석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우연히 너희의 대화를 듣게 됐어. 내가 임종하기만을 기다린다는. 그 말에 너무 상처받고 절망했단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어. 너희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었고 우리 가족이 예전처럼 되길 바랬어. 말을 하면서 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현석이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된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순간을, 그리고 그 후 며칠 동안 잠 못 이루며 고민했던 밤들을. 현석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 인생을 뒤흔들어 놓고. 현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진석이는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다시 가까워진 것도 사실이잖아. 너희의 진심을 듣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도. 제 말을 듣고 있던 현석이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어머니. 진석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믿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우리가 다시 쌓아 올린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걸까요?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석이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웃음이었지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미치겠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진석이와 저는 놀라서 현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우리 모두 당황한 듯 했습니다. 현석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석이의 반응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글쎄요. 화가 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얼마나 어머니를 소홀히 대했으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현석이의 말에 진석이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맺혀 있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사이라고요. 진석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분노와 실망 대신 이해와 용서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정말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현석이가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그의 팔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우리도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했던 저희 모습을. 진석이도 다가와 우리를 함께 안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은 채 울었습니다. 이제부터 더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뵐게요. 진심으로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진석이의 말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서로에 대한 오해와 기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터놓고 대화했습니다. 현석이는 어렸을 때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 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진석이는 항상 형과 비교당하며 잘한 것에 대한 상처를 이야기했습니다. 저 역시 그들에게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남겨질 것이 두려워 아들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우리는 웃고 울며 서로의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아픔이 하나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었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떤 거짓말이나 오해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얘들아,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도 감사하고 죄송해요.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그 끝에는 진실한 사랑과 이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 가족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현석이의 레스토랑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고 진석이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저 역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들에게 의지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현석이가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레스토랑에서 일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어머니의 요리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주방에 서니 젊었을 때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제 요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진석이도 자주 레스토랑에 들러 우리를 돕곤 했습니다. 그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우리는 그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 형,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일하게 될 줄 몰랐어요. 진석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래,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현석이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의 거짓말 덕분이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웃으며 회상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관계가 단단해졌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식사를 마친 후 진석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진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사귀는 사람이 생겼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현석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축하해, 동생. 빨리 만나보고 싶네. 저도 기쁜 마음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래, 어서 데리고 오너라. 엄마가 맛있는 요리 해줄게. 진석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해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임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나이 70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보며 10년 전 그 거짓말로 시작된 우리 가족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한때는 우리를 갈라놓을 뻔했던 그 사건이 이제는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현석이의 레스토랑은 이제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로 시작했지만 현석이의 열정과 노력으로 지금은 예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 있는 곳이 되었죠. 특히 제가 개발한 특제 소스를 사용한 요리들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현석이는 종종 바쁜 주방에서 저를 불러 어머니, 이 맛 어떠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진석이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소문난 사회복지사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재단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TV 다큐멘터리에도 출연해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나누기도 했죠. 방송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이 이토록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랐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진석이는 그때 소개했던 그 사람과 결혼의 가정을 이루었고 이제는 손주도 생겼습니다. 할머니, 하고 부르며 뛰어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시련이 값진 것이었다고 느낍니다. 저는 여전히 가끔 현석이의 레스토랑에 나가 일합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주방에서 요리를 돕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악기 연주와 동네 노인정에서의 봉사활동으로 보냅니다. 처음 우쿨렐레를 잡았을 때는 막막하기만 했는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제는 제법 그럴듯합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줄 몰랐습니다. 한때는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의 제 삶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도 일요일 우리 가족이 모였습니다. 현석이는 특별히 레스토랑 문을 일찍 닫고 왔고 진석이 가족도 모두 함께 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구나.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장난을 치고 현석이와 진석이가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웃음 짓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의 사랑과 이해가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의 유산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돈도 집도 땅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추억들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저는 두려움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들이 더 이상 제 임종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남긴 사랑의 유산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진심 어린 대화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현서가, 진서가,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전화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해라는 말, 오늘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사랑과 이해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